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또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정소영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소영 변호사입니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소영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15년간 손해만 본 아파트 지하상가. 애견 호텔에서 반려견을 잃어버렸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어디까지가 합법? 이 전기자전거 안전법규는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정소영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어떤 해결책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첫 번째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법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코너들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에는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생활 법률 팁 을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오늘은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외국인 민원 통역 서비스와 그다음에 그 절차 구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외국인 민원 통역 서비스와 절차 구조 제도.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외국인 민원 통역 서비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통역을 도와주는 것 같은데 어떤 서비스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 법원에 방문한 외국인이 이제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통역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각 법원마다 통역 가능한 민원 안내 도우미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대면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 만약 민원 안내 도우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서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역을 제공합니다. 만약에 이제 변론 절차에서 원피고 당사자가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정 통역이 필요한데요. 네. 이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민원 통역 서비스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부에서 별도로 통역인을 선정하여 변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원에 방문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이제 말이 통해야 뭔가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역 서비스를 받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그 언어의 종류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민원 통역 서비스가 가능한 언어는 총 4개입니다. 네. 영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아랍어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언어와는 조금 다른 언어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네요. 그만큼 이런 언어 관련된 민원인들이 많이 좀 법원을 찾는다라고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용 대상은 누가 될까요? 네, 법원의 소송 절차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 절차 등이 궁금한 외국인은 누구나 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을 소송을 제기를 하기 전 단계로서 뭔가 소송 여기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소송 어떻게 진행이 되나 내지는 아니면 가족관계 등록을 내가 해야 되는데 가장 사실 좀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절차가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언어로 기본적인 좀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그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네, 가까운 법원에 방문을 하셔서 민원 안내 담당자에게 그 외국인 민원 통역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가까운 법원에 가셔서 민원 안내 담당자에게 내가 외국인이다. 그리고 어떤 언어로 내가 좀 통역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통역 서비스를 연결을 해서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인 절차 구조 제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절차 구조 제도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진 이 제도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절차 구조제도랑 가사 비송 사건에서 그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소송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가사 비송 사건에 해당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절차에 소요되는 이제 비용들이 있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걸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절차마다 들어가는 그 비용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된다라든지 굉장히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든지 그런 경우에 사실 국가가 도와서 이 해당 절차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절차 구조의 대상은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가사 비송 사건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네. 후견, 그러니까 이제 성년, 그 다음에 한정, 미성년 후견 같은 경우, 그리고 재산 분할, 그 다음에 양육자 지정 및 변경, 그리고 친권자 지정과 변경, 입양, 성본의 변경, 재산관리인 선임과 같은 가사 비송 사건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어떠한 가족관계 관련해서의 좀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이 사실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견 제도라든지 뭐 재산 분할, 그러니까 이혼을 하거나 상속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양육자 지정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 관련해서 도움을 받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 절차 구조도 신청하는 그 방법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신청을 할까요? 예, 그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과 심판 계속 중인 당사자가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대와 송달료 이해분을 첨부해서 심판 청구 전에는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법원에, 심판 청구 후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 그리고 심판 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어느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심판 청구 전에는 심판 청구를 하려는 법원, 그 심판 청구 후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차 구조를 받으려면 앞서서도 뭐 잠깐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예, 절차 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신청인이 무자력이어야 합니다. 그쵸. 그 무자력이라 함은 신청인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어렵게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절차 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네. 이러한 무자력에 대한 소명 자료로 절차 구조 재산관계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건 같은 경우는 네.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 청구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됩니다. 심판 청구가 공서 양속에 어긋나는 경우거나 네. 아니면 주장 사실이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 같이 이런 경우가 이제 안 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비송 절차에 제출된 청구서, 각종 증거 등의 사본을 제출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인터넷들 다 할 줄 아시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자료들 찾으시는데 절차 구조제도 신청을 위한 그런 어떠한 뭐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대한민국 법원 민원 전자센터에 들어가시면 이제 재판 지원 탭이 있으신데 네. 거기서 이제 절차 구조 제도에 대한 안내에 들어가시면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해당 양식으로 절차 구조 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여기 이제 안내해 주신 대로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를 쭉 찾아서 들어가시다 보면 해당 양식이 있고 이걸 이용하시면 그래도 좀 비교적 용이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양식에 속해 있는 재산관계 진술서, 사실은 내가 이러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재산관계 진술서가 반드시 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재산관계 진술서 어떻게 좀 작성을 해야 될까요?
네, 그 재산관계 진술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족 관계와 그다음에 네. 재산 관계들을 상세히 좀 기술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처음에 가족 관계 같은 경우는 배우자, 자녀, 부모 이런 부분들 이제 작성을 해주시고 네. 재산 내역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여부 관계없이 권리 종류,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을 기재를 해주시며 그다음에 예금 같은 경우 50만 원 이상인 예금의 예금주, 예탁기간, 계좌 번호, 예금 종류를 기재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종, 제작, 연도, 배기량, 차량 등록번호, 거래가액 등을 전부 기재해 주셔야겠고요. 연금은 액수에 관계없이 연금 종류,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 액수, 기간을 기재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로 이제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나 선박 또는 50만 원 이상의 유가증권, 회원권, 귀금속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기재를 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네, 이 재산관계 진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는 가족관계 그리고 이 재산 내역에 대해서 쭉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무자력 상태인 경우에 어쨌든 내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걸 소명하려면 어떤 자료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이 경우에 이제 재산관계 진술서에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알 수 있는 이제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재산 내역을 알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 원부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네. 예금 통장 사본, 위탁장고 현황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 갖고 있으시다면 이제 법률구조공단의 구조결정서 사본, 즉 무자력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그쵸. 자료도 추가로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근로자나 상업 종사자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원천 진수 영수증, 뭐 보수지급 명세서 이런 것들 제출을 해주셔야 하겠고요. 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공무원증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겠고 외국인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재산 목록,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등 같은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떠한 서류들을 우리가 첨부를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무자력 상태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 민원 통역 서비스와 그리고 절차 구조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약 이제 외국인이시고 한국에 와서 뭔가 이제 법원에 가서 설명을 들어야 되고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게 언어 때문에 여의치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통역 서비스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좀 자력이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절차 구조 제도에 대해서 큰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저희는 법률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저는 강서구에 사는 이갑동입니다. 네, 예, 제가 2004년도에 네, 나홀로 아파트 아시죠? 나홀로 아파트 지하에 네, 창고용으로 두 칸 2호를 분양받았습니다. 네. 각각 제 앞으로 등기되어 있고 재산세를 제가 내고 있습니다. 네, 분양할 당시에는 1호 칸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네, 또 2호 칸은 건축 자재가 있어 공사 마무리되면 네, 자재를 치워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나중에 건축
자재 치운 것을 확인하니 그러니까 2호 칸에 건축 자재를 치운 것을 확인하니까요. 네. 네. 그 창고에 정화조가 있고 정화조 치우는 뚜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분양팀은 철수하고 없고요. 네네. 예, 정화조 없는 창고는 임대가 잘 되는데요. 네. 이후 정화조 있는 관계로는 임대가 안 돼요. 그쵸. 아파트 주민 보고 정화조가 있어서 임대가 안 되니 나 혼자 손해보지 말고 아파트 측에서 사용료 월 10만 원씩만 주면은 창고 키를 아파트한테 위임한다고 했어요. 네네. 그런데 아파트 총무가 네. 네. 정화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니 아파트에서 손해 안 보고 알아서 하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두 개의 상가를 받으셨는데 하나는 지금 잘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 상황이고 이루어지고 예. 있는 상황이고 한쪽에 이제 정화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임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파트 측과 좀 협의도 해왔는데 근데 우리가 뭐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딱히 책임질 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 옆에 네. 정소영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는데요. 변호사님과 네.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15년 동안이나 지금 이렇게 임대도 못 하시고 해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가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예.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사안에서 지금 이제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금 이 정화조 악취가 너무 심해서 해당 상가 인수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인수 요청을 거부당하신 것 관련해서 예. 매수 금액은 어떻게 제시하셨는지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는 나 혼자만 손해를 보니까 아파트에서 같이 손해 보자 해갖고 그게 사실은 그 임대료가 싸요. 그래서 월 10만 원만 그 정화조 있는 창고에 내가 10만 원만 주면은 내가 저 키를 주겠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겠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했지요. 10만 원도 안 한다고 그러지. 그리고 제가 그 2004년도에 7천만 원인가 그렇게 분양을 받았어요. 대충 7천만 원 선에서.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한 20년 전이니까 한 1억 정도의 아파트에서 분양해 가라. 그래서 그것도 안 해가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아파트 총무가 하는 얘기는 그 분양한 팀한테 가서 따지지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러면은 분양 그렇게 된 상태에서 왜 당신네들은 그렇게 분양을 받았냐 그렇게 서로 말만 계속 해왔던 건데 이번 7월달에 또 그래 올해 7월달에 그 정화조 푸는 모터가 고장 나갔고요. 네. 정화조가 많이 넘쳤어요. 그래서 그 1호나 2호나 뭐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갖고 그 상당히 그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한테 어떻게 제가 했으면 해야지 제가 할 수 있나 해갖고 전화 한번 드린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 악취가 굉장히 많이 심하셔서 임대가 불가능한 사안이신가 봐요, 거의. 네. 예, 악취도 심하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정화조가 있으니까 네. 이제는 정화조 풀어 1년에 한 번 이렇게 들어오는데 냄새도 나고 정화조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 임대가 안 되는 거지요. 네. 제가 이제 좀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예. 사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15년간 임대가 안 나가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예. 상린 관계, 그러니까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도로 지금 악취가 심하게 있어서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시는 사안이신 것 같아요. 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악취 방지법상 일정 정도의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보이는 사안이거든요. 이 경우 예. 관할 행정청, 그러니까 구청 같은 곳에다가 관련 부분을 일단 신고하시는 게 좀 선행이 되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긴 해요. 그래서 신고를 예. 하시면 관할 행정청에서 이제 조사가 나올 거고 관련해서 이제 시정 조치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도 시정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이 상대방 행위는 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관할 이제 행정청에 신고를 하는 절차를 먼저 해 보시고 이런 이제 절차가 잘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민사소송을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으십니다. 근데 가사 지금 뭐 이런 악취 방지법 관련한 이런 시정 조치가 되는 거랑 별도로 어쨌든 또 15년 동안 손해를 받으신 것도 사실이세요. 예.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이 바로 좀 진행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지금 원하시는 게 이제 아파트 주민에게 해당 상가 인수하도록 매수하도록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그렇죠? 네네, 예. 네. 그럼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안, 그러니까 이제 악취방지법 위반이라는 사안을 잘 설명을 좀 해주셔서 이런 부분 좀 매수를 해가도록 협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소송 진행하시면 좀 시간도 오래 걸리시고 이제 원하는 결과 나오는 것도 이제 좀 또 진행을 해보셔야 되는 거라서 증거 수집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한번 이 사정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고 협의해서 상가 인수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걸 배상하시든 아니면 인수하시든 하시라고 좀 그런 식으로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아, 예. 제가 협의는 많이 했죠. 뭐 어떻게 15년 이상 지났으니까 협의는 뭐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총무 바뀔 때마다 했고. 그런데 거기서는 뭐 더 이상 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은 그냥 뭐 법으로 꼭 해놓은 것보다는 1년에 한 번씩 거기 정화지 풀려면은 창고 키를 내가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정화지 풀 때 창고 키를 만약에 안 열어주고 정화지를 못 푼다고 그러면은 제가 혹시 무슨 뭐 저기 하자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나요? 예, 지금 그러니까 협의를 계속 진행하셔도 협의가 지금 15년 가까이 제대로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 지금 예. 곤란 좀 많이 겪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상 현 시점에서는 그러면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서 이제 소송 절차 안에서도 조정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민사상 소송 절차나 그런 재판의 도움을 받으시는 수밖에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요. 혹시 뭐 저기 소송을 하면은 조금 이길 수 있어야지 가능성이 있어야지 소송을 하는데 이건 사실은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건데 그거 소송해갖고 제가 진다고 만약에 하면은 만약에 진다고 하면은 그냥 계속 또 손해 보면서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아, 그러니까 지금 사안 같은 경우 이제 관련 판례들을 보면 사실 말씀하신 예. 대로 이게 좀 금액이 좀 크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하세요. 근데 예. 어쨌든 지금 이제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실 수 있고 또 악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실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소송을 이제 뭐 못하거나 그럴 사안까지는 아니신 것 같고 충분히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 자체는 가능하신 사안으로 생각이 되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게 어쨌든 해결이 안 되고 있으시고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사실상 상가 분양 비용도 사실상 뭐 제대로 이제 임대를 못 하시니까 손해가 또 발생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이 부분 해결하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걸로 생각되긴 합니다. 예. 네, 그래요? 일단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정화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임대를 못하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충분히 법적으로도 좀 다퉈볼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송을 제기를 하면 물론 뭐 이렇게 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조정이라는 절차에 따라서 또 합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혹시 좀 진행을 하시다가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 우리 상담자분의 상황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아파트의 지하 상가 2개를 분양받으셨는데 하나는 제대로 이제 지금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는 정화조가 있다라는 정말 큰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임대도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이거를 뭐 어떻게 뭐 없던 일로 할 수도 없고 참 곤란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사안 같은 경우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15년 동안 그쵸. 임대도 안 나가시고 지금 7천만 원 가량의 이제 분양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제 뭐 지금 현재는 거의 1억 정도 되셔서 이로 인한 손해도 너무 막심하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원래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상대방이 얘기해서 협의가 돼서 이 매수가 상가를 이제 매수시킬 수 있다면 좀 그 부분이 좋긴 하겠는데 네. 지금 15년 동안 이렇게 협의했는데도 안 됐다라고 하시면 그러게요. 현실적으로는 뭐 더 이상 협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이제 어찌됐건 지금 저희가 사회통념상 수익난도 넘어서는 악취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사안이라서요. 이 부분 관련해서 그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지금 훨씬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안입니다. 네. 네,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사항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얼마 전 제가 지방에 일이 있어서 애견 호텔에 반려견을 맡기게 됐는데요. 몇 시간 후 호텔로부터 강아지를 잃어버렸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호텔에 전화를 했더니 도저히 못 찾겠다고 해서 저는 호텔 측에 구조활동 목적으로 3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호텔 측은 납득할 수 없는 비용이라며 못 주겠다고 도리어 화를 내는 겁니다. 하물며 이미 찾았으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고 의심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CCTV를 요청했더니 본인 호텔에는 CCTV가 내장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언쟁하고 싶지 않으니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자며 법대로 개값만 물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 뒤로 호텔에서는 따로 연락도 없고 반려견도 여전히 못 찾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게 반려견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는 물건으로 보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이제 상담자분의 입장에서는 가족과 다름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호텔의 이런 입장이 충분히 좀 납득이 안 되고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애견 호텔에서 고객의 반려견을 맡았는데 추후에 관리를 잘못해서 잃어버려 놓고 찾아주기는커녕 자작극 의혹까지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지를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업주에게 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계약서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애견 호텔에 숙박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구두 계약으로 존재를 하는 사안이고요. 네. 그래서 애견 호텔에서는 계약에 의해서 강아지를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사안에서는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반려견이 잃어버리게 되는 좀 그런 사안이 발생했는데요. 이 경우 불완전 이행에 의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충분히 물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께서 아니 강아지도 찾아야 되고 나도 정말 시간과 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구조활동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호텔 측에서는 아니다. 이거 납득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께서 제시한 좀 금액이 과하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아, 네. 요즘 사실상 반려견은 거의 가족이나 다름이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언급하신 대로 저희 이제 민법 제98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이제 그런 사안인데 문제는 이게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동물은 물건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견 호텔에서도 지금 이제 구조 활동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신 건 너무 좀 과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요즘 반려견은 사실상 가족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담자님께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구조 활동 위해서 요구하신 거는 그리 과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반려견을 찾지 못한 우리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상심이 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냥 내가 뭐 또한 뭐 물건을 잃어버린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지금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으실 거고 걱정도 되시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호텔 측에 정신적인 나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네, 지금 사안에서 보면은 이제 CCTV도 제대로 설치를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지금 반려견이 잃어버리게 된 경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불분명하세요. 사실상 강아지 관리하고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지금 충분히 이게 이제 인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네. 이 경우 이런 관리 부주의 등의 과실을 충분히 입증하시면 당연히 충분히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면 이 CCTV 사실 애견 호텔 측에서 우리는 CCTV 따로 없기 때문에 뭐 보여줄 수도 없고 자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CCTV를 달지 않았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문제가 없는 걸까요? 네,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요즘 애견 미용실, 애견 호텔, 그리고 애견 위탁 관리 업체 등 같은 경우 전부 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CCTV 의무가 지금 설치 의무가 이제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를 만약 위반하게 되면 등록 취소까지 되는 그런 행정 처분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건 지금 뭐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좀 있으신 사안이시죠. 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이 애견 호텔 측이 너무 이제 괘씸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혹시나 뭐 영업 정지를 받게 되거나 어떠한 좀 페널티가 있을까요? 네,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소관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한 대로 이제 CCTV 미설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영업 정지 처분까지 가능한 위반 사안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기타 준수사항 미이행 또는 또 이제 시설 인력 기준 위반 아니면 이제 이전 다른 뭐 미흡 사항 같은 게 뭐 위생 같은 게 문제가 있다던가 하면은 그런 경우에도 충분히 영업 정지가 가능한 그런 사안이십니다. 일단 이 호텔 측이 주장하는 것은 뭐 잃어버린 것은 맞으니까 아 그래 내가 강아지 잃어버렸으니까 이 강아지에 해당하는 그 금액만큼만 우리가 배상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태도인 것 같아요. 일단 뭐 반려견을 이렇게 뭐 잃어버리게 된 경우 그럼 법원에서 봤을 때는 좀 금액 산정이라든지 이런 좀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이제 법원에서 최근에 반려견 관련한 이제 위자료 소송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지난 이제 2023년 8월경에 이제 반려견을 수술하다가 사망을 하게 된 사안이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견주는 이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300만 원을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80만 원만 이렇게 일부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정이 좀 많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상 반려견이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음에도 저희 이제 민법에서 이런 개정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사안 때문에 위자료가 생각보다는 좀 높게 책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여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CCTV 설치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동물을 지금 너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게 너무나 명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위자료 200~300만 원 이상 청구를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은 지금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호텔 측에 계속해서 이제 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너무 속상하다 보니까 호텔에 계속 연락을 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 반려견 좀 찾아내라 라고 좀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된다면 그러면 이게 업무 방해죄가 될 수도 있을까요? 네, 그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으로 이제 사회생활상 계속 종사하는 사무인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제 인정되는 범죄인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실 수 있는 위헌범이십니다. 이제 사안 같은 경우에 이제 단순히 항의하는 정도로 전화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네. 단기간 안에 너무 자주 전화하시거나 뭐 밤중에 전화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이제 영업에 방해가 되는 수준으로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업무방해죄가 인정이 되실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네, 그러면 정말 속상해하고 계실 우리 상담자분을 위해서 변호사님께서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 지금 반려견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으신 분들이 그쵸. 많고 네. 반려견은 사실상 가족이나 다름이 없으셔가지고 이런 일을 겪으시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지금 업체, 그러니까 이제 호텔, 애견 호텔 측에서 이런저런 과실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CCTV 설치도 안 했지만 아마 애견을 관리하기 위한 이제 인력 같은 것도 부족했을 수 있고 시설에도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꼼꼼히 체크하시고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그 소송 절차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아마도 지금 뭐 호텔 측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강아지 가격만 좀 물어주고 이 사건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정신적인 위자료라든지 아니면 호텔 측에서 잘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아 보시고 좀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회사에서 자산관리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정보를 받아서 전문가용 앱에서 전문가가 직접 입력을 하면 설계 결과가 나오는 구조인데요. 몇 가지 법적 자문을 구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고객의 데이터가 저희 서버에 보관이 되는데 통상 몇 년 정도 보관을 할 수 있나요? 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계속 보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 전문가용 앱을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고, 어떤 종류의 정보든 사실 이제 뭐 저장을 해야만 거기서 어떠한 뭐 결과치가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정보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라는 물음을 당연히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고객 정보와 관련해서 내가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법률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이 사항을 어떻게 좀 규정하고 있을까요? 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안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6조, 20조의 2 등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의하면 이제 정보 주체에게 수집 목적 그리고 항목 보유기간 등을 이제 고지를 해서 그 동의를 받은 이후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또 동법 16조에 의하면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걸 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 목적에 필요한 그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을 하셔야 되고 또 정보 주체한테 동의를 받을 때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정확히 다 고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조의 2에 의하면 이제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 주체에게 통지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네. 네.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사이트 같은데 뭐 가입을 하면 여러 가지 당신의 개인정보가 뭐 어떻게 된다 아니면 뭐 동의를 해라 내지는 뭐 이게 없어진다 이런 게 공지들이 오잖아요. 그런 거 쉽게 떠올리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회사는 그러면 어떤 절차들을 좀 거쳐야 되나요? 네, 우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21조에 의하면 네.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또 그 정보를 수집한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이 개인정보를 전부 다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우 복구 재생이 되지 않도록 완전히 삭제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 통상 전자파일 형태로 이 개인정보가 보호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영구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동법 이제 29조에 의하면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 그러니까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개인정보가 분실이나 도난이 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제대로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회사 서버에 이렇게 자동으로 좀 저장이 되는 경우가 많죠. 워낙 그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통상 그러면 고객의 데이터는 얼마나 좀 보관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이제 통상 고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 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 가입 시도 회원 탈퇴 시까지 그렇게 이제 보유를 하고요. 네. 만약에 이벤트나 세미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벤트나 세미나가 종료할 때까지 네. 그리고 이제 광고나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신을 철회할 때까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 앱을 운영하는 사안인데요. 자산관리 업무를 종료하실 때까지 그때가 적절한 개인정보 보유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고객의 이 개인정보를 회사가 동의 없이 계속 보관하게 되면 혹시 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고객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고객 동의 없이 즉 이제 목적 달성을 이미 했거나 아니면 이제 보관 기간을 넘어서서 이렇게 계속 보관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75조에 의해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개인정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규정을 해놓을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이제 직무상 알게 된 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직무상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행위를 한 이 해당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해당 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네. 권한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개인정보보호법 19조 위반이 되십니다. 그래서 동법 71조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실 수 있는 사안이십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을 만약에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럼 제공받은 사람도 역시 좀 처벌이 되는 걸까요? 아, 네, 맞습니다. 이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이게 부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제 개인정보를 이제 이용하려고 받은 건데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실 수 있는 사안이십니다. 사실 이제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주의해야 될 텐데 개인정보 보호를 문제로 뭔가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예, 이제 1차적으로는 아무래도 고객의 동의를 제대로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동의 받는 범위 내용도 이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 한도로 이제 그 내용을 받으셔야 되고 보관 기간도 잘 정해주셔야 하며 또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대한 통지도 주기적으로 잘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물리적 기술적 조치를 해서 이게 유출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그러한 이제 법적인 조항들을 잘 좀 지키면서 회사를 운영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요즘 전기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길을 걷다가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자전거와 마주친 적도 많은데요. 전기 자전거를 타고 보도나 이 자전거 도로를 달려도 되는 건지 그 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아내가 계속 전기 자전거를 타달라고 하는데 걱정이 돼서 상담 올립니다. 전기 자전거 저도 처음에 타는 분들 봤을 때 너무 신기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전기 자전거를 타고 이 자전거 도로를 달린다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길 맘대로 이렇게 다녀도 되는 건가요? 아, 네. 우선 이제 그 자전거 도로 다닐 수 있는지 여부 관련해서 전기 자전거가 인정이 되려면 그 요건을 좀 몇 가지 갖추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동기 장착을 하셨으나 사람의 동력이 별도로 투입이 되셔야 하고 또 시속 25km를 이제 이상의 경우에는 전동기가 작동이 되지 않으며 또 중량이 30kg 미만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기 자전거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를 충분히 같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않으시면은 도교법상 더 이상 자전거가 아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을 해서 자전거 도로 주행은 불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나 모두 다 기본적으로 도교법상 차마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이제 보도 주행은 하실 수 없는 게 원칙이십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뭐 어린이, 뭐 노인, 장애인 경우 이제 안전 표시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가 이제 도보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도로 공사로 인해서 그 차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 주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전기 자전거를 타고 보도 주행을 할 때
그러면 이제 헬멧을 좀 착용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닌가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도로교통법 50조 사항은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도로 및 도로 운전 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또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교법상 도로에는 이제 차로뿐만 아니라 네. 보도도 다 포함이 되는 사안이시기 때문에요. 네. 전기 자전거로 보도 주행할 때 당연히 헬멧을 착용하셔야 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내지 범칙금이 부과가 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 자전거를 타고 이제 도로를 주행하다가 사람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과 충돌을 해서 사람이 이제 다친 경우,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럼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되는 걸까요? 네, 이제 자전거도 아까 말씀드렸듯 도교법상 차마에 네, 해당을 그쵸.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가 생기는 경우에도 이제 일반 자동차 사고처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제 교특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보상하는 이제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 제기를 할 수 없어서 처벌이 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뭐 음주운전 같이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체 손해를 배상하는 종합가입보험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처벌이 되실 수가 있으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전거라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전거 도로가 없던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자전거 타고 가는 거 어쨌든 뭐 사람이 어떠한 이렇게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 걷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사실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고 그리고 전기 자전거의 경우에도 자전거처럼 우리가 다니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만족하는 그 조건들을 좀 충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기 자전거 역시도 이제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본다면 도로교통법상의 이제 그런 존재로 본다면 사실은 자전거가 주행을 하다가 사람을 치여서 뭐 다치게 했을 때라든지 전기 자전거가 이렇게 주행하다가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그런 경우도 사실은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고 또 그에 맞는 또 책임을 질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담자분께 혹시나 좀 조언 주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지금 아내분께서 전기 자전거 사달라고 하셔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기 자전거 타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고 괜찮으신데요. 다만 이제 도로교통법상 여러 가지 지금 제한이 있는 사안이세요. 뭐 그렇죠. 보도 주행은 기본적으로 금지가 되시고 헬멧도 해주셔야 되고 또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사실상 자동차 사고와 같은 사안이시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관련 법령상 이런 주의사항을 잘 주의해 주시면 또 기타 여러 가지 안전 수칙을 준수하시면은 그래서 안전하게 주행하시면 충분히 좋은 선물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그럼 짧게 하나 이제 자전거를 타거나 전기 자전거 탈 때 우리가 좀 반드시 이건 좀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으로 혹시 평소 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 탈 때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보도를 많이 걷다 보면은 사실은 보도 주행 불가능한 게 원칙이신데 많이들 그런데도 다니시죠? 네, 굉장히 좀 많이 그쵸, 보도로 맞아요.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보행자 입장에선 굉장히 좀 위험하게 여겨지는 부분도 있고 원래는 이제 예외적으로만 가능하신 건데 마치 이제 그냥 그쵸. 가능하신 것처럼 좀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서 이때 보행자랑 또 충돌 사고가 나타나시고 이러면은 이게 사실상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교특법 3조 2항 9호 12대 중과실에 또 해당을 하시게 그렇죠.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피해자가 처벌불허 의사를 하시든 아니면 뭐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시든 무조건 처벌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많이 주의하셔가지고 전기 자전거를 이제 주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사고라는 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또 간혹 가다가 그 자전거 전용 도로인데 이제 너무나 평온하게 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시는 분들 보면 좀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사고라는 게 사실은 뭐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다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네, 전기 자전거 관련된 이야기까지 오늘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정소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